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집권 1년 뒤 내놓은 자체평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1년간 비판받던 10대 쟁점을 제시하고 자답하는 형식이었는데 대한민국은 뚜벅뚜벅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평가집에서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았지만 노무현은 선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좌파 언론조차 청와대에 딱한 자화자찬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1년 평가집도 노무현처럼 쓸데없이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 소식으로 시작하는 평가집을 보면 곧 통일이 이루어지고 모두 잘 먹고 잘 사게 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평가집엔 김정은 사진이 문재인과 함께 나란히 실려 남북회담 국민보고대회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복지, 경제 등 35개 국민과의 약속을 모두 잘 지켜냈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중 두 번째 있었던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네 번째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기억 속에는 북한과 김정은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게 지루해질 때쯤, 북한발 소식이 뜸할 때쯤, 뭔가 북한 김정은과 일이 잘 안 풀릴 때쯤 양념처럼 써먹던 것이 있긴 있지요. 이명박 박근혜 탓 신나게 하다가 다시 삼성을 비롯한 재벌 기업을 좀 때리다가 자, 이것도 별로 반응이 없으면 5.18 좀 들춰내고 세월호도 가끔 환기시켜주고 이것저것 안 될 것 같으면 반일 감정도 좀 부추겨주면서 꾸역꾸역 2년을 채웠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데 낙제점에 가까운 경제 성적표는 이런 것들로 가린다고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문정권의 제1 업무 지시인 일자리는 최악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1년 동안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추경으로 세금 11조 원을 퍼부었지만 실업률은 17년 만에 사상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매달 30만 명 이상씩 늘던 취업자 수는 10만 명대로 쪼그라들며 일자리 창출 능력은 되레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문정권은 또다시 세금에 기대어 일자리를 늘려보겠다고 추경에 목을 맸었습니다. 문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을 늘리는 실험 도구인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잡아먹는 고용 쇼크의 주범이 되면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듬뿍 줘 내수를 살리고 활성화된 내수가 성장을 자극해 다시 소득을 늘려준다는 선순환 구조는 환상 또는 망상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문정부의 양대 경제축인 혁신성장은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에 필요하다며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선정했지만 막상 혁신기업에 손발이 되는 규제개혁엔 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게 좌파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에서 비롯되었고 북한 김정은의 정신이 팔려 성장 동력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경제장관들도 남북 경협에 정신이 팔려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한 언론과 인터뷰한 외국계 증권사 사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면서 외국인 눈에는 남북 정상이 만났다는 것 외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은 김정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작 김정은은 중국을 방중할 때도 문재인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개무시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남북회담 이후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북한병, 김정은병에 걸린 문정부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걸프전의 영웅이지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도 군사 외교 성공으로 사상 유례 없는 90%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부시는 빌 클린턴에게 일격을 당하며 단명했습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자, 그렇습니다. 2019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화두는 북한이 아니라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지난해 고용 성적표를 보니 생각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9만 7천 명에 그쳐 1년 전에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작년에 2번이나 낮췄던 목표치 10만 명 달성에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제조업과 최저임금 타격이 컸던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등에서 크게 줄었는데 연령대별로 봐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대와 40대 취업자 수도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특기가 나옵니다. 바로 핑계입니다. 인구적인 요인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둔화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들으셨다시피 인구 구조 탓을 하고 자빠져 있는 것인데 하지만 인구 요인을 배제한 고용률도 9년 만에 처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7만 3천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고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참담한데도 청와대의 또 이상한 발언이 국민들의 분통을 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주인공은 새로 취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노 비서실장은 어제 첫 비서실 회의를 주재하고 현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정기획상황실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연간 고용 동향 지표를 보고하자 노 실장은 취업자 수는 의미가 없다며 고용률을 올리는데 매진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이 15만 명은 돼야 정상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노동 공급 구조에서는 약 10만에서 15만 사이면은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수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자, 이렇게 진해가 10만 명에서 15만이 정상적인 취업자 증가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취업자 수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상당한 침해성 발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노영민은 고용률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이렇게 강조하는 고용률은 지난달 60.3%로 10개월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년 6월부터 2010년 1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연간 고용률도 60.7%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연간 고용률이 하락한 것도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 들어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한 뉴스를 들으실 때 10년 만에 최고치, 통계 작성 후 최악 등등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러다가 올 하반기쯤 가면 아마 조선시대 이후 최고치, 더 나아가 삼국시대 이후 최악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지난해 언제인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었던 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것인데 국내 한 종편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보시는 것과 같이 문재인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집권 2년차 일자리 성적표를 비교했을 때 무려 100배 차이가 난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취업자 증가폭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2년차 취업자 증가폭은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2년차였던 2014년의 연간 취업자 수 증가폭 59만 8천 명과 비교하면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100배와 6분의 1 수준, 이 두 단어가 두 정부의 수준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는 박근혜 정부보다 나아졌을까? 저는 이 질문을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렇게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대북관계에 대한 평화라는 관점에서 정말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혹시 당신이 착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고쳐 생각하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말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제 하지 않고 도발을 멈추었지 않냐라고 반문하겠지만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야말로 병신 같은 짓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정책이 연구개발에서 생산 단계로 전환했기 때문이라고 미국 다수 언론이 이미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They aren't more capable of delivering a weapon than they were 5 years ago? Of course they are. How much more do they need to test?
자,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의 평화 쇼를 비판해야지 이것을 치적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전 정부보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청와대 행정관의 호출에 쫄래쫄래 달려나가는 육군 참모총장만 보더라도 작금의 군이 어떤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나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 좌와 우의 이념적 대립과 진영 간의 싸움, 그리고 성의 갈등과 대립,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문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이끌기보단 상대 진영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이것이 상대 진영으로 하여금 적개심을 유발하게 만든다는데 토를 달 분들은 없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매 정권마다 논란이 되었던 인사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관련된 사안이 문정부 들어 개선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정권 들어 지난 2년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현장을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를 기점으로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정권. 지난 2년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2년까지도 갈 것도 없고 최근 일어났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수능을 끝낸 남학생 10명이 펜션에 놀러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고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경기 고양시 백성역, 안산시 고잔동, 서울 목동 온수관 파열 사고, KTX 강릉선 탈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사고 등등등 도대체 뭐가 안전한 나라가 되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 여러분께서는 내가 왜 무엇을 위해 촛불을 들었나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을 때 멀지 않은 곳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고언입니다.